자, 힘은 영어로 포스라서 F를 쓰고요. 그 단위 값으로는 뉴턴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대문자는 사람 이름이고 사람 이름이라고 안 가르쳐줘도 사람 이름인 거 알겠죠? 뉴턴이니까. 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효과에서 형태의 변화와 운동 상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힘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봐봐. 생각해보면 운동 상태라는 것을 좀 풀어버리면 두 가지죠. 뭐랑 뭐? 빠르기랑 방향이죠. 맞죠? 빠르기만 이야기하면 뭐야? 빠르기만. 속, 도력, 빠르기만. 지난주 거야. 빠르기라는 말만 표현하면 속력, 스칼라죠. 빠르기의 방향 개념을 합치면 속도, 벡터가 됩니다. 대답해도 된다고 너희들 목소리 안 들어가요. 그럼 생각해봐. 운동 상태의 변화라는 이 말 자체가 결국 속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변한다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배운 역학은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의 속도 변화야. 그지?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얼마나 운동이 변했느냐니까 이거 개념 자체가 뭐다? 가속도잖아. 응? 그리고 이 가속도를 힘과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가속도라는 것은 단위 질량당 받는 힘이다. 내가 주는 힘을 물체가 1kg당으로 나눈 값만큼 가속도가 생긴다. 이게 사실 이거야. 1N이라는 힘은 1kg을 1m/s 제곱만큼 가속시킬 수 있는 힘의 크기를 1N으로 정의된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보통 F는 ma라고 하는 식이 원식은 이거라고 하는 거지. 알겠어요? 자, 벡터 개념은 우리가 좀 했었기 때문에 좀 점프하고 지나가가지고 뒤에서부터 좀 갈게요. 저기 7 여러 가지 힘 한번 펴볼래요? 좀 페이지 좀 더 넘어가면 될 겁니다. 지금부터 힘 종류별로 간단하게 그게 어떤 힘인지만 설명할게요. 옆에 내용 정리된 거는 조금 더 내가 물투까지 범위를 같이 상정해서 정리한 거라서 조금 설명이 과한 게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하고 그거와 관련 있는 힘들 이야기를 좀 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힘이 장력이에요. 장력이라는 말은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줄에 의해서 받게 되는 힘을 장력이라고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요거 생각해봐. 천정에 어떤 물체 하나를 줄로 매달아 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물체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체는 가만히 매달려 있을 수 있죠.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고 버티잖아. 그거는 이 줄에 의해서 위쪽으로 달려지고 있는 뭐가 있다? 장력이 존재하는 거고. 오늘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뉴턴의 운동법칙 제1법칙은 관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관성이 핵심이 아니라 1법칙의 핵심은 그 물체가 받는 R자 힘이 0이면 즉 평형 상태면 이 물체는 무슨 상태가 된다? 정지 혹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정지하고 있다는 설명이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 물체 입장에 생각해봐. 이 물체가 받고 있는 힘은 중력이랑 장력 두 가지의 힘인데 방향이 같아요? 반대예요? 중력 방향과 장력 방향은 반대잖아. 물체가 갖고 있는. 그러면은 이 둘을 더해야 돼, 빼야 돼? 방향이 반대니까. 빼는 거예요. 그게 얼마다? 0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장력의 크기가 중력의 크기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겠죠. 실제로 물체가 여러 개가 되면 하나하나 계산을 해서 여기서 제일 핵심은 얘가 핵심이 아니라 이게 핵심인 거죠. R자힘이 0이라서 정지 상태로 돼 있다. 그때 저 물체를 매달아주고 있는 줄이 물체한테 가하는 힘. 반작용으로 물체도 줄한테 가하는 힘. 그 성질이 뭐다? 장력이다. 줄로 당겨주고 있는 그 힘이다. 오케이? 근데 요게 내 책을 옛날에 만든 거라서 세 바닥 넘어가 보면 탄성력이 나오거든요. 연결되는 힘이라서 좀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좀 미안해요. 왜 지금 탄성력을 설명하느냐? 장력하고 탄성력하고 나타나는 형태가 똑같거든. 탄성력은 그 정의가 뭐냐면 모양이 바뀐 변형된 물체가 원래대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복원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용수철을 꾹 눌러놓으면 어떻게 되려고 해? 얘 다시 펴지려고 그랬지. 용수철을 잡아당겨 늘려놓으면 어떻게 되려고 그래? 다시 원래 길이로 줄어들려고 하지. 그게 탄성력인 거야. 복원력,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 그런데 선생님이 옛날부터 그 TV 예능에서 본 3대 벌칙이 플라잉 체어, 까나리 카노, 그리고 유치원 모자였습니다. 플라잉 체어는 옛날에 위험한 초대라는 예능에서 썼던 벌칙인데 무도 마치기 전에 무한도전에서도 그 설비 다시 설치해가지고 예능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초대 손님을 불러다가 혹은 아니면 두 명이 서로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의 지정 단어를 상대방이 입으로 말하게 하면 갑자기 의자가 사람을 뒤로 던져버려요. 그 수영장에 던져서 물 빠뜨려버리는 그 벌칙. 두 번째 벌칙인 까나리 카노는 1박 2일에서 많이 하는 거죠. 아메리카노에 까나리 액젓 섞어서 마시게 하는 거. 3대 벌칙. 솔직하게 위험성이나 탈날 확률은 제일 적은데 가장 잔인했던 벌칙이 유치원 모자예요. 유치원 애기들 쓰는 모자 있잖아. 그 모자. 노란색. 이거를 씌워놓고 그 유치원 애기들 모자의 특징은 여기에 뭐가 있죠? 무슨 끈? 그냥 끈. 고무줄. 응.
생각만 해도 짜릿해지죠 지금. 느낌 아니까. 어떻게 하면 더 세게 때릴 수 있어요? 세게 당겨요. 세게 당겨야? 좀 더 구체적으로? 아래로. 아래로? 많이. 그렇지, 많이 당겨야. 탄성력이라는 것은 변형된 길이에 대해서 원상복귀하려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돌아오려는 힘인데, 이거 이제 여학생들은 아마 남학생들보다도 더 잘 알 겁니다. 머리 묶는 고무줄 생각해보면 당겼을 때 잘 늘어나는 고무줄이고 잘 안 늘어나는 고무줄 있지. 그러면 똑같이 원래 고무줄에서 2cm를 5cm를 더 늘린다고 할 때 잘 늘어나는 고무줄은 힘 조금만 줘도 5cm를 늘릴 수 있죠. 안 늘어나는 고무줄은 힘 많이 줘야 5cm를 늘릴 수 있겠지. 그 고무줄이나 용수철이 가지는 단단한 정도, 물체가 가지는 단단한 정도에 대한 힘이 생긴다. 그래서 탄성력의 크기는 K 델타 X다. 근데 얘가 어떤 특징이 있다? 항상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다. 왜? 우리 활 쏘는 거 생각해봐봐. 아니면 고무줄총 쏘기 전에 고무줄 늘려놓은 거 생각해봐. 쭉 잡고 쭉 당겼잖아. 이 상태로 멈춰있죠 지금. 쭉 당겨서 멈춰있다는 건 무슨 소리야? 합력이 0이라는 소리지. 그 자세에서. 지금 저기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또 양궁을 싹쓸이 하고 있죠. 쭉 당겨서 딱 쏘고 있는 이 자세 때 팔로 뒤로 당기고 있는 힘이랑 활이 앞으로 돌아가려는 힘이 어떻다? 딱 같은 곳에서 딱 이 균형을 맞추고 딱 멈춰 있는 거다. 그래서 탄성력의 크기가 결국 늘어난 길이로 측정이 될 건데 얘가 뭐에 비례한다? 외부에서 당겨주는 힘의 크기랑 비례한다. 그래서 얘 가지고 뭐 만들어? 저울 만들자. 용수철 저울 이런 거. 용수철이 늘어나는 길이로 힘을 측정할 수 있는 거. 그럼 얘는 이런 거지. 봐봐. 저번에 똑같이 막말로 물체가 20N이야. 용수철 저울에 매달아 놨어. 멈췄어. 그럼 이 용수철이 물체를 들어 올려주고 있는 탄성력으로 줄어들려고 하면서 들어 올려주는 힘의 크기는 얘가 뭐 하고 있는 중력으로 갖고 있는 20N의 크기와 같다가 돼버리죠. 그리고 요 저울로 쓴다는 건 이건 여러분들 중1 과정에서 배운 거잖아 사실. 자, 원래 용수철 길이 9cm. 10N짜리 달았더니 12cm. 용수철이 18cm가 됐다면 이 물체는 얼마? 라는 문제에서 핵심은 뭐다? 늘어난 길이란 말이에요. 늘어난 길이란 델타 X로. 자, 여기 몇 cm? 3cm에 10N이었지. 그러면 몇 cm야? 늘어난 길이가? 그치? 9cm잖아. 몇 배 더 늘어났어? 그럼 여기서 몇 배 늘어나야 돼? 3배가 더 늘어나야 되는 거니까 얘는 뭐 얼마? 30N짜리 물체를 매달아놨다.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게 탄성력. 근데 생각해보면 탄성력이나 장력이나 결국 양쪽에서 이렇게 당겨주고 있는, 같이 당기는 그 힘에 관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도르래, 고정도르래 물체 하나 매달아 놨는데 이 물체가 정지 중이야. 내가 주는 힘이 20N이야. 물체 무게는 20N이겠지. 왜? 생각해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줄이 몇 개야? 한 개지. 다른 데 묶여있는 게 아니고 한 개의 줄로 연결돼 있으면 이 줄 전체에 어느 부분이든 받고 있는 힘의 크기를 재면 무조건 몇 뉴턴 나온다? 내가 주는 힘, 이물체 무게가 똑같이 잡힌다. 알겠지? 그래서 그 줄이 받고 있는 힘. 그리고 요부터 만약 용수철 달았으면 용수철 저울에 나오는 숫자가 얼마? 20N이 되는 거야. 같은 계열의 힘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편할 겁니다. 알겠죠? 요거 장력 쪽에 같이 적든지 해놓으세요. 응? 문제, 연습 문제 푸는 거는 다 풀고 FMA까지 설명해 놓고 갈게요. 자, 요거 일단 필기. 자, 원래 힘은 F로 쓰는 게 맞는데 아까 우리가 본 장력 같은 경우나 지금 배울 수직항력 같은 힘은 되게 자주 나타나고 보통은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으로도 종종 나타나기 때문에 F 대신에 다른 기호를 좀 씁니다. 그 중에 수직항력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힘이란 뜻이에요. 어떻게 작용하는 힘이냐? 접촉면의 수직 방향으로 서로 밀어주는 힘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칠판을 만약에 힘을 줘서 밀잖아. 그러면 내가 칠판을 미는 힘도 무슨 힘? 수직항력이 되고 그 반작용으로 칠판이 나를 다시 밀어내주는 힘도 수직항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닥 위에 지금 서 있거나 의자 위에 앉아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 몸무게 때문에 바닥을 누르고 있잖아요. 밑으로. 이것도 무슨 힘? 수직항력이 되고. 그럼 바닥은 그 반작용으로 우리를 떠받쳐 올려주잖아요. 위로. 그 힘도 수직항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두 물체 사이에 접촉한 상태에서 양쪽에 미는 형태로 주고받은 모든 힘이 수직항력이 됩니다. 그러면 얘도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접촉면에 물체가 놓여져 있다면 이 물체가 가지게 되는 중력이 있을 거잖아요. 맞지? 그 중력에 대해서 요 접촉면에 대해서 바닥을 내려 누르는 힘도 수직항력이고 바닥이 물체를 떠받쳐 올리는 힘도 수직항력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두는 건 지금 물체잖아. 그 물체만 놓고 이 힘을 따져보면 바닥 없애고 물체만 놓고 따져본다면 이 물체는 밑으로 중력 맞지? 위쪽으로 수직항력을 받고 있는데 무슨 상태다 얘도 지금 멈춰 있잖아. 그치? 얘도 지금 정지라면 아까 이야기한 무슨 이야기가 연결이 된다? 합력이 0이다가 설명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중력과 수직항력이 반대 방향이네. 근데 0이니까 이 과정에서 수직항력은 중력이랑 크기가 같을 거예요. 그죠?
조금 더 만약에 레벨업을 시킨다면 이제 물리1의 심화에서 물리2로 넘어가는 그 경계선쯤을 살짝만 구경하자면 비탈면에 너무 기울기 심하지 않을까? 비탈면에 물체가 놓여진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물체가 운동할 방향과 수직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할 거예요. 맞지? 그런데 얘가 받는 중력은 요쪽 요만큼이라고 한다면 이 중력에 대해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줍니다. 요 크기만큼의 힘으로 이 바닥을 누를 거고, 맞지? 그럼 요 크기만큼은 실제 이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아니잖아. 효과적으로 요만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크기만큼 어디로? 반작용으로 나온 수직항력이 그 크기만큼 저렇게 가해지고 결국 요 힘과 요 힘의 합력이 요만큼의 힘을 알짜 힘으로 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얘는 앞쪽으로 가속하면서 점점점 빨라지겠지만 마찰력 없다면 그러면 여기서 수직항력의 크기는 중력에 대한 요거 세타, 여기 세타, 여기 세타 코사인 값으로 만들어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면 초가 됩니다. 근데 그게 전혀 엄한 데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 2에서 배우는 것들도. 1에서 배우는 거를 단순하게 어느 정도로만 생각하면 된다. 가로 세로로 나눠서 본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딱 가로 방향, 딱 세로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사인, 코사인을 좀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민넓이와 기울기 때문에 미적분 개념을 이제 끼얹게 되면 물리2에서 대학교 물리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쭉쭉쭉 넘어가는 거야. 쓰는 기술이 늘어나는 거죠. 더 복잡한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근데 그 기본은 뭐다? 물리학 1에 다 있다. 오케이? 그리고 마찰력. 마찰력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마찰력이 뭐다? 어떤 힘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찰력. 대부분 책에서 이거 설명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거 짚고 가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 마찰력은 어떤 힘이다?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야? 맞아, 틀려.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다. 맞다, 틀리다.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맞다면 1번,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2번. 하나, 둘, 셋.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한다. 5, 1, 아니다, 2. 아니에요.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방해하는 힘인데? 마찰력이 방해하는 건 뭐죠? 그러면 뭘 방해하지? 뭔가 방해하는 힘이긴 해. 뭐를 방해하는 힘이다? 뭐? 마찰력은 아이고야. 마찰력은 미끄러지는 거 방해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미끄러짐을 방해하기 때문에
접촉면에서 미끄러지는 반대쪽으로 생기는 힘이 마찰력. 우리가 앞으로 달려나갈 때 생각하면 발로 땅을 뒤로 차잖아. 내가 땅을 발로 뒤로 차고 그 뒤로 차는 힘에서 안 미끄러지기 때문에 땅이 나를 앞으로 밀어주잖아요. 그렇게 우린 달려나가잖아. 맞지? 그래서 미끄러짐을 방해하는 힘이다. 다시 설명하자면 봐봐. 수평면에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얘를 내가 앞으로 잡아당겨서 운동을 한다면 요 붙어있는 위치에서 얘는 앞으로 미끄러지는 운동을 하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마찰력이 어디로 생긴다? 뒤로 생기고, 바닥이 받는 마찰력은 앞쪽으로 생기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물체를 질질 끌고 하면 여기 있는 돌멩이들은 앞으로 튀어, 뒤로 튀어, 앞으로 튀잖아. 맞지? 근데 수평면에 자동차 바퀴가 굴러갈 때 요 붙어있는 지점에 대해서 요 부분의 속력은 뒤로 움직이는 속력이잖아. 그 마찰력은 바퀴에 어느 쪽으로 작용한다? 앞으로 달려나갈 때? 그치, 미끄러지는 반대니까 여기서는 앞쪽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고, 그러면 땅바닥이 받는 마찰력은 얘랑 작용 반작용이니까 뒤로 마찰력이 작용하지. 그럼 여기는 돌멩이들이 어디로 튀어요? 뒤로 튕기죠. 알겠어요? 마찰력은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힘이다도 아닌 거야, 사실은. 근데 대부분의 물리 원 레벨의 운동은 이렇게 바퀴가 굴러가면서 달리는 운동이 아니라 박스가 질질 끌려다니는 운동이니까 그냥 운동 반대라고 하고, 운동을 방해한다, 운동 반대로 생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알겠지? 자, 마찰력이 왜 생기냐면 요 부분을 확대해서 보잖아요. 실제로 확대를 하면 매끈할까? 우리 예상보다도 훨씬 바닥이 우둘투둘해요. 그리고 실제 바닥도 어때? 우둘투둘해. 이 상태에서 이 두 물체는 지금 서로 수직 항력을 주고받으면서 꽉 끼워져 있다는 거지. 이렇게 딱 맞물려 있는 거야. 이 상태에서 옆으로 움직이려니까 이게 잘 움직여져, 안 움직여져? 잘 안 움직여진다.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물체와 바닥이 정지해 있을 때는 붙어버린다. 물체 두 개가 붙어버린다. 이걸 미세 용접이라고 그러는데 붙었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밀면 밀려? 안 밀리지. 안 밀린다는 말은 이동을 안 한다. 이동을 안 한다라는 말은 합력이 0이다. 지금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뉴턴 운동법칙 설명하기 전에. 그래서 마찰력은 외부에서 가하는 힘에 대해서 마찰력 크기가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은 마찰력의 크기가 일정하게 커집니다. 몇 도로? 여기가 딱 45도 나오게. 왜? 외부에서 당기는 힘과 마찰력의 크기가 같은 상태로 계속 같이 증가해야 안 움직이겠지. 가장 잘못 표현하는 한글 말 중에 하나가 이거야. 왜 저 물체가 안 미끄러지냐? 마찰력이 너무 커서요. 맞아, 틀려. 일상생활 용어로는 마찰력이 너무 커서 안 미끄러집니다가 맞는 말 같이 느껴지잖아. 근데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준 힘의 크기만큼 마찰력이 생겨서요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지.
왜? 그래야 합력이 얼마가 나와? 0이니까. 정지한 상태를 못 벗어났다는 거죠. 5분만, 요거 한 3분, 5분인데 왜 급하냐? 요거 지금 후딱 갔다가 요거 녹화내고. 자, 그러면 언제까지 마찰력이 증가하냐면 이거를 밀고 있다가 일정 크기 이상의 힘을 주면 여기 붙은 게 부러지겠죠. 다 부러진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던 꽉 걸려있던 게 밀려 올라와서 튕기기 시작해. 빠져나와서.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갑자기 마찰력이 훅 떨어져요. 그래서 마찰력에서 중요한 값은 여기 1번, 요 끝에 2번, 여기 3번 세 군데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 중학교 1학년 때 여기까지는 안 가르쳐요. 그리고 요거를 이해를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가을에 학교 운동할 때 줄다리기 무조건 이기는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학교 체육대회 줄다리기 점수 크잖아. 밤될 때야. 어떻게 해야지 우리 반을 우승으로 끌고 갈 수 있는가? 필살의 전략이 여기서 나와. 핵심은 뭐냐면 2번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언제까지 안 미끄러질 수 있는가예요. 근데 이거에서 중요한 거 하나는 당기는 힘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줄을 당기는 힘은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잡고 버텨만 줘도 됩니다. 이미 넷플릭스 최고의 히트작 오징어 게임에서 일남이 할배가 가르쳐준 그 노하우가 아주 과학적인 노하우였다. 그 양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줄을 꽉 잡은 상태로 몸을 뒤로 제끼고 버텨라는 그 자세가 가장 과학적이다. 자, 각 구간에 대한 힌트를 설명하면서 왜 그게 과학적인지를 알아보자고요. 첫 번째 과정은 우리는 정지마찰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호로 쓸 때는 F스태틱이라고 쓰고요. 얘는 외부에서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와 같아요. 무조건. 그래서 이거 딱 멈춰있는 알짜임이 0인 상태가 돼서 정지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구간 2번. 최대 정지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지금 여기 기호에 나오는 요 U라고 하는 이 기호는 마찰 계수라 해가지고 요 아래 위에 바닥이 어떤 재질이고 어떤 관계냐, 얼마나 잘 안 미끄러지게 딱 붙는 관계냐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야. 그리고 그 정지하는 마찰 계수 곱하기 요 n은 뭔지 알죠? 뭐야? 여기 있네요. 수직 항력의 크기. 즉 최대 정지 마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단순합니다. 수직 항력이 크면 큰 거예요. 봐봐. 자, 선생님 발 당겨. 있으니까. 당겨, 화. 나 그걸 버티고 있을 테니까. 자, 나 안 당겼다, 그지?
내가 잡아당기지 않은데 끌려오잖아. 이거는 뭐냐면 선생님은 아직까지 1번 영역에 멈춰 있었던 거예요. 정지마찰 영역에. 그러니까 나는 합력이 계속 0이니까 안 미끄러진 거야. 근데 방금 주성이가 쌤을 당겼는데 주성이는 순간적으로 미끌려서 끌려왔죠. 내 팔을 당기면서 생긴 반작용으로 당겨지는 힘이 자신의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커졌던 거야. 그러니까 미끄러지는 영역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마찰력이 줄어요, 순간적으로. 왜? 최대 정지 마찰력에서 얘가 부서지니까 붙어있던 거야. 그때부터 미끄러지면서 마찰력이 줄다는 거지. 그렇게 끌려온 거야.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서 청소 같은 거 하다가 캐비넷이나 책장 같은 거 밀어서 옮긴 적이 있을 거잖아요. 어느 정도 힘 줄 때까지는 움직이지도 않던 게 딱 미끄러지는 순간부터 술술술 밀려갔잖아. 그게 이 순간을 넘어서는 거야.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을 크게 하면 내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야. 상대방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내 최대 정지 마찰력을 크게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왜? 어차피 당기는 힘은 저절로 생기니까. 줄의 장력으로 같이 생길 거니까. 그러면 우리 반의 최대 정지 마찰력을 크게 하는 방법은 네 그렇습니다. 돼지 넣습니다. 무게순으로 선수를 뽑는 거예요. 힘 세다 약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체급입니다. 줄다리기. 우리 반 몸무게순으로 애들 줄 세워서 제일 무거운 애들부터 보내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는 거죠. 선생님 저 반에 뚱뚱한 애들이 우리 반보다 2명 더 많은데요. 선수 뽑아보면 우리 반이 더 가벼운데요. 그럼 우리는 져야 되나요?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온 그 자세 있죠. 딱 이렇게 떠지. 어깨 넓이로 다리 벌리고 다리 꼿꼿하게 세우고 딱 뒤로만 제끼라. 줄이 이 사람 몸을 앞으로 당기면 그 힘에 의해서 바닥을 누르는 힘이 커집니다. 바닥을 누르는 힘의 정의는 수직항력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 발을 앞으로 당기려는 힘 자체가 이 자세로 인해서 바닥을 더 강하게 누르는 힘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유명한 대사가 나오잖아. 이상하다. 왜 안 땡겨오지? 하는 순간이 생기네요. 왜? 상대방 팀은 지금 발을 땡기려고 막 발을 뗐다 붙였다 하고 있잖아. 근데 발 떨어지면 생각해봐. 떨어지는 순간 이거 없어진다니까. 그럼 발 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딱 붙이고 버티는 거야. 이게 막판에 뭐 해? 그렇게 해서 땡기려고 하다가 끌려가니까 막판에 뭐 해? 3발만, 2발만 앞으로 뛰어. 상대방 팀 넘어뜨려야 돼. 넘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것도 없어져 버리지. 이게 넘어뜨려 놓고 땡겨버리잖아. 물론 학교 체육대회 때 쓸 수 있는 기술 아니야. 앞으로 2발 뛰기는. 그러면은 또 다른 방법이 없나?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신발이에요. 신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알 겁니다. 각 운동 종목별로 전용 신발이 있죠. 물론 우리네 대한민국의 중학생들은 그냥 닥치고 예쁜 운동화 신고 다니죠. 선생님 중학교 때는 최고 유행이 농구화였어요. 농구화가 제일 유행이었고 좀 이제 학교에서 노는 애들이 이제 꽃신이라 부르는 컨버스화 계열이나 실내와 비슷한 거 색깔 들어간 거 있거든. 그런 거 신고 다니고 양아치들이. 운동 좋아하는 애들은 다 농구화였어. 근데 그러다 농구화 많이 상했죠. 여러분들 농구화 밑판에 보면 그 빨판 상어 같은 그 고무로 된 무늬 있잖아.
그 무늬는 나무 바닥에 최적화되어 있는 신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신고 다니면 다다가 없어진다고. 실내 체육관 나무 바닥에서 가장 안 미끄러지는 신발이 농구와 배구와 테니스와 같은 거 실내용. 뛰다 보면 어떻게 돼? 삑삑삑 할 정도로 멈춰지잖아. 미끄러지지 말라. 그에 비해 여기 센텀 중손 센텀 중 같은데 학교에 야구부 있죠? 네. 걔네들 야구부 야구화 신발 본 적 있어 없어? 있어. 야구화 종류 3가지인 거 알아요? 센텀 중 애들은 거의 다 쇠 스파이크만 신을 거예요. 엘리트 선수들이니까. 근데 실제로 야구화는 3가지가 있습니다. 바닥에 쇠로 된 스파이크가 있고요. 진짜 선수들이 많이 신는. 그 다음에 축구화처럼 플라스틱 스터드가 나와 있는 야구화가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는 쇠로 된 앞뒤 스파이크를 다 신었더니 자기 뒤꿈치가 너무 아프다고 특별 주문해서 나이키에 앞에는 쇠뽕, 뒤에는 플라스틱 뽕으로 섞어서 신는 놈도 있어.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나도 야구를 하니까 주로 쓰는 경기장이 인조잔디 구장이에요. 그러면 소위 우리가 풋살화라고 부르는 잠뽕화가 있어요. 오돌토돌한 돌기가 잘잘하게 꽉 바닥에 다 붙어있는. 야구화도 그렇게 된 거 있거든요. 그게 인조잔디는 가장 안 미끄러지고 인조잔디의 손상을 가장 덜 주면서 뛸 수 있다. 그래, 나 그거 신어. 그럼 봐봐. 학교에서 줄다리기를 한다. 그럼 우리 학교 운동장의 재질이 뭔지를 생각하는 거지. 흙이다. 천연잔디다. 고민하지 않고 스파이크를 골라야죠. 야구부 애들이 시키는. 왜? 생각해봐. 흙바닥이나 천연잔디 일반 그 풀라있는 풀밭바닥에 쇠로 댕긴 스파이크 혹은 한겨울철 등산할 때 쓰는 쇠 아이젠을 신고 딱 내려가서 땅에 박을 박아놓으면 미끌려? 안 미끌리겠지. 근데 그건 너무 반칙이라고 우기면 이제 합당하게 선택할 만한 선택지는 축구화죠. 흙바닥이니까. 그지? 근데 봐봐. 흙바닥에서 대회할 줄 알고 축구화를 신고 왔어요. 심지어 학교에 축구화 신고 학교에 갔어. 근데 비 왔다고 갑자기 경기장을 실내 체육관으로 바꾼다 그래. 축구화 신고 가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축구화 신고 실내 체육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질질질 끌려다니죠, 그냥. 중학교 때 바로 이 마찰 계수를 중1 교과서에서 여러분들 다 배웠잖아요. 그냥 거칠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거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다? 저 평면 2개가 무슨 관계냐가 중요한 거죠. 나무바닥이면 고무바닥이 제일 덜 밀리는 재질인 거고, 흙바닥이면 진짜 우둘투둘한 스파이크나 스터드가 있는 신발이 더 유리한 거지. 안 미끄러지게. 알겠어요? 그리고 미끄러지면 이렇게 되는데 무조건 정지마찰력이 더 큽니다. 최대 정지마찰력. 그래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줄줄줄 끌려오고 잠깐 세워놓으면 다시 붙어버리기 때문에 그 이상의 힘을 줘야지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요게 뭐라? 마찰력. 오케이? 그럼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는 보면 장력하고 탄성력. 맞죠? 마찰력하고 수직항력. 요렇게 같이 배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만유인력, 중력, 전기력. 중2들은 이번에 아마 1학기 때 정정기 시험 치면서 시험 쳤을 텐데 요 3가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배우고 뉴턴의 운동법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리하고 잠깐 쉬고 15분에 시작할게. 아니다. 자, 봅시다. 만유인력이라는 힘은요, 기본적으로
질량 때문에 생기는 힘이에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자신의 질량에 비례하는 크기의 힘을 다른 질량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그 물체도 자신의 질량에 비례해서 힘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봐봐. 선생님하고 요 분필 사이에도 만유인력은 작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만유인력의 힘의 크기는 선생님 질량에도 비례하고 동시에 분필 질량에도 비례해야 돼. 그러면 결국 뭐다? 선생님 질량과 분필 질량의 곱에 비례하는 힘이 되겠죠. 그리고 공간을 넘어서 서로 떨어져 있어도 그 공간을 통해서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런 힘들은 전부 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만유인력의 힘의 크기는 R제곱분의 M1M2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만유인력이에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중력만 배우는데 원래 만유인력 공식은 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놈의 9.8, 9.8 하는 중력은 뭐냐? 정체가. 지구가 물체를 혹은 어떤 천체가 물체를 자신의 지표 부근에서 당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원래의 식에서 M1이 지구 질량, M2가 물체 질량으로 가고 물체와 물체 사이의 거리는요. 실제로는 표면에서 표면까지를 재는 게 아니라 그 물체의 무게중심, 질량 중심에서 질량 중심까지를 재야 되는 거예요. 물체를 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지구 반지름에 물체가 놓여져 있는 높이를 더한 값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근사값으로 지구 반지름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험을 하는 높이 자체는 지구 반지름에 비해서 너무도 작죠. 얼마나 작은지 체감시켜 줄까요?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의 높이는 9km가 안 돼요. 에베레스트가 8,848m인데 지금 아마 좀 더 높아져 있을 거예요.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마리아나 해구 11km 정도 됩니다. 11,063m니까 11km 조금 넘네요. 여러분들이 가봤을 만한 제일 높은 곳은 혹은 제일 깊은 곳은 국제선 비행기 타고 12km 내지 13km 항로를 택하고 날아가는 거일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이 중에 스페이스X 타본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소유주 우주선 타고 저기 우주정거장 가본 사람은 아직은 없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얘가 아무리 움직여도 11km에서 15km 한쪽에서 움직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얘가 6,400이거든요. 평균값이 6,400이야. 근데 우리가 말하는 지구 반지름조차도 오차가 15km가 넘어. 극지방이 짧고 적도가 더 길어. 그게 15km 차이가 넘어. 그러면은 우리가 15km 한쪽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부산에서 요 뒤에 있는 우리 장산 되게 높은 산입니다. 680m가 그래요.
부산에 있는 산 중에서 두 번째가 세 번째로 높은 산인데 680m 정도 될까? 684m인가? 되게 높은 막 10몇 킬로씩 해봐야 6,400km의 티도 안 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값들을 이 공식에 넣으면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여기 뉴턴은 요 값들을 측정해서 계산 결과 만유인력 상수 G를 찾아내는데 그 값을 여기에 대입하면 이만큼이 상수항이 돼버리죠. 우리가 중근 때 요만큼을 계산한 그 값이 9.8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숫자 쓰기 싫다고 고등과정에서는 이 9.8을 중력 가속도라고 해서 G로 그냥 쓰고 끝내버리는 거죠. 마치 초등 때 그놈의 3.14, 3.14 하다가 중등 올라오니까 파이 쓰고 넘어가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전기력. 여기서 말하는 건 정전기입니다. 전기력은 전하, 전기적 현상을 일으키는 전기적 성질의 세기에 의한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하를 Q라고 쓰기 때문에 전기력은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역시에도 공간에 작용하는 힘이라서 두 전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쿨롱이라는 과학자가 얘를 정리하면서 비례상수 값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쿨롱 상수 K를 딱 붙여주면 됩니다. 눈치챘죠? 공식이 어떻게 생겼다? 똑같이 생겼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말고 중2 때 배우는 전자기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보여주면 알죠. 자기장 속에 흐르는 전류가 갖는 힘. 우리는 그거를 이라고 하는데 맞죠? 정확한 BI를 사인 세타인데 사인은 일단 좀 빼놓고 근데 봐봐 우리 전류는 뭐다? 시간당 전하가 얼마나 흘러갔느냐가 되잖아. 맞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B T분의 QL이 되고 여기서 요만큼만 따지면 뭐가 되게?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결국. 그래서 요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하가 운동 중일 때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 요렇게 적으면 얘가 로렌츠임이 돼요.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화학 같은 거 공부할 때, 화학이나 물리 배울 때 원자 구조 이야기할 때 전자의 발견이 나오거든요. 톰슨이 음극선을 가지고 실험하면서 전자를 발견했다가 나오는데 그때 보면 전기장에서 휘어지는 거 말고 자기장에서도 그 전자의 운동이 휘어지는 걸 발견해요. 그때 받은 힘이 얘입니다. 근데 이 공식이 다른 식이 아니라 이 식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 부력. 물에 잠기게 해서 밀어낸 물 무게만큼 가벼워지는 힘. 그래서 우린 그걸 배수량이라고 하죠. 배나 잠수함의 크기 같은 거 설명할 때 뭐
배수량이 몇만 톤이다, 배수량이 뭐 몇천 톤이다 이야기하는 건 그 배가 최대로 받는 부력의 크기가 그 몇천 톤이라는 거예요. 배수량, 밀어낸, 흘러넘치게 만든 물의 무게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밀도가 0.97, 0.93, 0.97이니까 우리 몸의 3에서 7% 정도까지만 물 밖에 내놓으면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 없죠? 요즘은 다 그 재난 수영을 배우니까. 그냥 간단해요. 머리를 과감하게 물에 쳐놓고 코하고 입만 물 밖으로 꺼내놓는다 생각하면 뜹니다. 굳이 안 누워있어도 뜰 수 있어요. 머리만 다 물에 잠기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낙엽 자세잖아요. 여기만 물 밖으로 내고 하고 떠 있는 거. 그리고 그거를 생각해 보면 과학적이지 않은 영법도 가능하죠. 뭐? 머리를 물 밖으로 헤엄치는 개헤엄. 원래는 머리를 물 밖으로 내놓으면 뭐 하게 돼요? 가라앉아야 되지. 근데 팔 동작이나 다리 동작을 직접적으로 물을 밀어내서 몸을 위로 뜨게 만드는 힘을 가할 수 있다면 공중에? 아니, 물속에 떠 있을 수 있겠죠. 그지? 그렇게 해서 헤엄치면 추진력을 손해보는 대신에 그냥 물 위에 동동동 떠서 앞으로 다닐 수 있어요. 그 올림픽 종목 중에 TV 중계 절대 안 되는 종목이 있는데 아냐? 올림픽의 정식 종목인 구기 종목인데 TV 중계 못하는 종목이 있어요. 뭐게? 수구입니다. 수구. 그 물에 핸드볼 하는 거 있잖아요. 걔네들 물 깊이 2m 넘는다? 무슨 소리게? 그 보면 우리 생각에는 그냥 물에 서가지고 이렇게 헤엄쳐 다니면서 그냥 공 가지고 그 핸드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발달이 안 닿아요. 수영장 바닥에 발이 안 닿아. 그냥 다리 헤엄치는 그 힘으로 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상태로 막 옆에 사람 잡아 당기고 막 하는 거고. 막 옷 잡아 당겨지고 난리 난답니다. 심판이 물속을 볼 수는 없잖아. 물 밑에서 반칙이 장난이 아니라 막 옆에 사람 수영복 잡아 당겨 그랬고. 그러니까 걔네들 헬멧 쓰고 왔잖아. 귀 다치지 말라고. 와. 그게 다 부력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가지고 싶은 장난감 중에 하나가 에어 스위머라고 하는 장난감이 있거든요. 정식 수입가가 10만 원이 조금 넘고 그 보따리 장사가 들고 들어오는 불법 유통이 한 8만 원 정도 하던데 헬륨으로 만들어진 물고기 풍선인데 무선 조종으로 공기를 헤엄쳐 다닐 수 있어요. 헬륨으로 만든 부력은 풍선이 위로 뜰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무게추를 적당히 달면 뭐 할 수 있어? 공기랑 밀도를, 부력을 똑같게 맞출 수 있겠지. 그 상태에서 무선 조종으로 꼬리 지느러미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 힘으로 추진력을 얻어서 무선 조종할 수 있는 물고기 장난감이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부력과 중력의 평형을 맞춘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자, 요거 그냥 간단하게 정리 좀 해 놓으시고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굳이 요 두 개를 구별하자면 만유인력 공식으로 힘을 계산할 때는 지구와 물체가 이렇게 구형으로 표현돼 가지고 떨어져 있는 게 고립되고 요 공식 mg를 쓰는 도형은 지표면에서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지표면이 평면으로 나올 때 있잖아. 얘는 진짜 지표면 부분이잖아. 요 때는 그냥 mg 쓰면 됩니다.
그 말은 요때는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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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력 차이가 있다 없다 같은 물체라면 요거 쓸 때는 없는데 이거 쓸 때는 여기냐 여기냐 여기냐에 따라서 중력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겠죠. 알겠지? 이런 차이를 고려를 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정리 합시다. 사실 요 앞에 거보다 지금부터 마무리 요 설명이 더 중요한 거니까 여기부터가 진짜 있겠습니다. 뉴턴의 운동법칙.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최근 과학책, 특히 물리학 서적에서 제일 잘못 설명하는 데가 여기에요. 내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로 심하게 틀렸냐면 우리 보통 1법칙을 관성이라 부르고 2법칙을 가속도 법칙 혹은 F는 ma라고 부르잖아요. 그지? 이거부터 틀렸어요. 내 생각에는.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1법칙은 평형 상태에서의 물체의 운동을 보자는 거예요. 알짜임이 0일 때. 그럼 2법칙은 저절로 뭐가 된다? 알짜임이 그 알짜임의 크기가 0이 아닐 때, 즉 운동이 변화할 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저절로 어떻게 되느냐? 이 F는 ma라는 말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공식도 A는 n분의 F로 A와 F 둘 다 벡터의 개념으로. 이렇게 되면 무슨 소리다? A 벡터와 F 벡터는 방향이 같게 돼요. 왜? 질량은 스칼라잖아. 방향성이 없잖아. 힘을 질량 크기만큼 나눈 게 가속도다가 돼버린다고. 응?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위에 저 공식인 기준으로 알짜 힘이 0이면 저절로 뭐가 되죠? A는 n분의 F에서 F가 0이 됐어요. 그럼 A는 얼마가 되는데? A도 0이 되죠. 맞지? A가 0인 운동은 어떤 운동인데요? VT 그래프에서 두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 그치? A가 0인 가장 대표적인 운동은 등속직선 운동이에요. 언제? 처음 속력이 0이 아닐 때. 즉 운동 중이던 물체는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등속직선 운동한다고 하죠. 설명인 거야. 그러면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뭐? 어디에 하나가 더 있다? 여기 하나가 더 있겠지. 처음 속력이 0이면 무슨 상태? 그치. 정지 상태로 있겠죠. 즉, 뉴턴의 1법칙은 물체에 아무런 힘이 가해지지 않거나 평형 상태라면 원래 상태를 유지하죠. 원래의 운동을 그대로 유지하잖아. 이렇게 유지하는 게 관성이다라고 하면서 1법칙을 우리가 관성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핵심은 관성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성력은 여기서 말하는 관성과 다른 거라서 그래. 그냥 원래 상태가 유지된다인 거예요. 1법칙은 핵심이.
그 말은 거꾸로도 된다는 거야. 어떤 물체가 등속 직선 운동 혹은 정지 상태로 놓여져 있다면 그 물체에 가해지고 있는 힘의 합력은 얼마가 돼야 된다? 0이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가속도 법칙은 합력이 0이 아니니까 저절로 어떻게 된다? 가속도도 0이 아니게 되죠. 즉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힘과 운동이 나란하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봐봐.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더해주면 점점 빨라지겠지. 운동하는 반대쪽에서 힘을 주면 느려지다가 멈추고 반대쪽으로 빨라지겠죠. 그 운동을 설명하는 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에요. 우리 오늘 아까 배웠던 공식 3개, 등가속도 공식 3가지 기억하죠?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AT 제곱, E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 그 공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 문제가 된다고. 그리고 얘를 주로 물원에서 다뤄요. 힘의 방향이 운동의 수직이면 무슨 운동하게? 힘과 운동이 서로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면. 원운동합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여기서부터 물투예요. 앞으로 가는 속력은 일정한데 이쪽에서 당기니까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는 거야. 물론 실제로는 타원궤도지만 달이나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돌 때 만약에 달이 운동 중이잖아. 달이 아무런 힘을 받지 않으면 지구에서 받는 중력이 없어진다면 달은 원운동을 할 게 아니라 뭐 하게 된다? 쭉 가겠죠. 맞지? 근데 지구가 당기니까 계속 방향이 꺾여서 돌고 있다는 거야. 만약에 힘과 운동이 비스듬한 관계라면 이 경우는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화하겠죠. 왜? 봐봐. 어떤 물체가 이쪽으로 운동하는데 힘이 일로 갔어. 그러면 이 힘은 나란한 힘도 있고 수직인 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때문에 속력이, 얘 때문에 방향이 다 변하는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법칙에 대한 문제를 풀게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딱 기본 2 패턴을 바탕으로 4 패턴을 공부를 더 할 수 있어요. 되게 간단한 거야. 원래 난 이거 8가지인가를 가르쳤는데 생각해보니까 8가지도 필요 없더라고. 물원에서 6개만 배우면 돼요. 아니 맞나? 하나 둘 셋 넷 맞네 6개. 근데 되게 간단하고 뻔한 내용이야. 잘 봐봐. 수평면에 물체가 하나 놓여져 있어요. 이 물체에 가해지는 모든 힘들을 한번 고민해 보자고. 이 상태에서 이 물체를 F의 힘으로 옆으로 당길 거고요. 맞지? 얘는 중력이 있으니까 밑으로 mg만큼의 중력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 힘 때문에 얘는 위로 떠받쳐지는 수직항력이 생기겠지. 바닥 볼 거 아니고 물체만 본 거예요.
마찰력이 없다면 힘이 요 세 개가 가해질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힘이 방향이 다른 게 존재할 땐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가로는 가로끼리, 세로는 세로끼리. 그러면 봐봐. X축으로는 자, 이렇게 선생님이 T자를 쓰는 이유는 용동기 입장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힘을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편한 틀을 하나 마련해 드릴게요. 앞쪽 칸에는 무조건 R자 힘을 넣으면 되고요. 뒤쪽 칸에는 물체가 몇 개 됐든지 간에 MA를 넣으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 둘은 어떻게 될 거다? 같겠지. 자, 수평 방향으로 힘은 뭐밖에 없어? 지금 F밖에 없죠. 물체는 질량 M이 있고 얘가 수평으로 가속도를 받습니다. A를 받겠죠. 그래서 이 물체는 F는 MA예요. F는 MA이고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가속도는 그냥 M분의 F 크기로 생길 겁니다. 근데 수직 방향을 봐봐봐. 수직은 여기서만 딱 이야기하고 말 거예요. 얘 수직으로 움직여 안 움직여? 가속도 생겨 안 생겨? 안 생길 거 아니야. 옆으로 직선으로 질질질 끌고 올 거라서. 그 말은 이 힘은 지금 mg랑 수직 항력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인간이나 선생님들마다 특징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결론은 똑같게 되기 때문에 인간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냐면 무조건 이런 형태로 물체의 힘을 해석할 때 X축 플러스 Y축 플러스를 플러스 방향, X축 마이너스 Y축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 있고 우리 학원, 큰날의 학원, 특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보냐면 근본이 플러스라고 봐요. 수직 항력은 사실 중력 때문에 바닥을 눌러서 생기는 힘이잖아. 그럼 뭐가 근본이야? 중력이 근본이죠. 그럼 얘가 플러스고 수직 항력은 중력 반대로 생긴 힘이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인 거야. 근데 질량은 m인데 가속도가 0이잖아. 그럼 얘는 뭐예요? 0이네? 아까 배웠던 공식이 나오잖아. 수직 항력이랑 중력이랑 크기가 같다고. 맞죠? 그럼 이 물체는 결국 요 운동만 하고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근데 이번에는 이 물체에 마찰력이 작용하든지 혹은 사실 같은 거예요. 물체에 다른 힘이 하나가 작용하든지 이 물체에 F라는 힘에 대해서 마찰력이 작용하든지 똑같아 결국은. 생각해보면 이 마찰력조차도 이 물체 질량에 가해지는 힘이잖아. 그럼 실제로 바닥에서 만들어지더라도 바닥에 이렇게 표시하기보다는 어디에? 물체의 질량에 이렇게 적어주면 돼. 표시를. 그리고 이 물체는 앞쪽으로 가속 운동을 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봐봐. X축만 딱 따져볼게요. F- 마찰력이잖아. 얘가 뭐가 된다? MA가 될 거예요. 그지? 그럼 아까 우리가 배운 마찰력 공식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 어떤 다른 힘이 있을 수도 있겠지? 두 힘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잖아. 한 물체의 힘이 두 개가 반대로 작용할 때.
그 힘들이 MA예요. 그럼 여기서 A는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M분의 이런 형태로 가속도 공식이 나오겠죠. 맞지? 계산적으로는. 이거냐, 이거냐,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하나하나 잡아갈 겁니다. 어떻게? 지금은 물체를 몇 개를 놓고 보고 있어요. 물체 하나만 놓고 보고 있지. 근데 이게 물체가 두 개, 세 개 늘어나고 물체가 줄에 매달리고 도르래에 매달려도 어차피 똑같이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요거 필기. 자, 수평면에 물체 두 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물체를 원래 이렇게 그리면 잘못된 표현이긴 한데 밖에서 F라는 힘으로 밀 거예요. 일단 지금 먼저 배워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외력과 내력이라는 힘이에요. 그 화학 공부할 때 화학 여기 지금 한 명 빼고 다 듣죠? 개와 주위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너 나랑 딴 거 수업하면 듣지 않았냐? 개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잖아요. 개와 주위라는 개념에서 물리학에서는 내가 관심을 두는 영역을 개로 봐요. 그러면 봐봐. 이 힘을 줘서 내가 물체를 움직일 때 이 M1, M2 전체 덩어리를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물체 M1, M2를 통으로 움직일 거니까 그 전체 덩어리를 하나의 개로 보면 지금 내가 미는 힘은 외력이죠. 외부에서 밀고 있는 힘이 맞지. 그런데 이 생각 안에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 1과 2 사이에 뭐가 생길까? 1번이 2를 미는 힘과 2번이 1번을 미는 힘은 수직항력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두 수직항력은 개 내부에서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이죠. 맞지? 그 개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은 이 개의 내력은 이 개의 가속도를 이야기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물체는 결국 우리가 전체 틀을 잡으면 앞쪽에 들어가는 거는 외력의 합이란 말이야. 정확하게는. 그럼 뭐밖에 없어, 힘이? F밖에 없죠? 여기서는 그 개 질량의 합의 가속도를 곱하는 거니까 뭐? M1이랑 M2 전체의 A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가속도 크기는 M1 플러스 M2분의 F라고 설명을 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가속도가 구해지겠지. 좀 이따가 식 다 적어놓고 숫자로 다다닥 대입해서 바로 보여줄 거예요. 자, 근데 지금부터 요거 한번 생각해 봐봐. M1만 하나의 개로 봅시다. M1만. 그럼 M1에 가해지고 있는 힘은 M1 질량에 가해지고 있는 힘은 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지금부터 우리는 M2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얘만 보면 돼. 힘이 몇 개 가해지고 있죠? 두 개가 가해지고 있지. 맞지? 어떻게? 오른쪽으로 F, 왼쪽으로 수직항력 N. 여기서는 외력이잖아. 맞지? M1의 질량만 딱 개로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물체는 요런 가속도가 생기고 있어요. 그럼 얘를 식으로 쓰면 F 마이너스 수직항력이 M1의 A다가 되죠.
맞지? M2만 딱 하나의 개로 본다면 M2만 본다는 건 요만큼 가리자는 소리예요. 지금 뭐밖에 없어 힘이. 수직항력밖에 없잖아. 지금 N2만 보니까. 이해가 돼? 그러면 얘는 지금 오른쪽으로 수직항력만이 외력이잖아. 여기에 가속도가 A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된다? N은 M2의 A죠. 맞지? 확인자가 바뀌어요. 우리 요 식에서 여기로 가지 말고 요렇게 나가 봅시다. M1의 A 더하기 M2의 A. 이렇게 갈 수도 있죠. 분배 법칙으로. 근데 사실 이게 뭐냐면 1번 물체가 받은 알짜임이잖아. M1의 A가. 얘가 1번 물체가 받는 알짜임이라고. 더하기 F2. 2번 물체가 받는 알짜임이라고. 확인해 볼까? 얘가 뭐라고? F-N 더하기 N이니까 F가 맞잖아. 저절로. 맞지? 근데 이게 이렇게 식으로만 쭉 적어 내려오면 되게 어렵게 보이는데 잘 봐보세요. 얘 3kg, 얘 2kg, 힘이 10N. 가속도 얼마? F가 10N, 질량은 3kg, 2kg. 그럼 가속도는 얼마? 5냐? 질량이 5인데? 그치, 얘 2가 되죠. 아니, 우리가 단위를 맞췄기 때문에 단위는 저절로 그냥 적어도 돼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라고, 가속도 단위. 그럼 요거 봐봐. M1이 3kg지. 가속도가 얼마다? 2예요. 맞지? 그럼 얘가 받아야 되는 알짜임은 몇 뉴턴? 2, 3은? 그치, 얘가 6뉴턴 받으면 되지. 근데 F가 얼마다? 10뉴턴이잖아. 그러면 수직항력 크기는 얼마가 된다? 그치, 4가 되면 되겠죠. 10 빼기 4가 6이니까. 그치? 검사는 여기서 하면 돼. 질량 얼마? 2. 가속도 얼마? 2. 얘가 받아야 되는 알짜임 얼마? 4뉴턴. 수직항력 얼마? 위에서? 4뉴턴. 맞잖아. 이렇게 그냥 풀린다고. 물체 두 개를 봐도. 근데 봐봐. 얘랑 얘 어디서 본 거 같지 않냐? 여기 있네. 얘랑 얘잖아. 이 두 개가 얘랑 얘잖아. 얘가 얘고 얘가 얘잖아. 똑같이 풀리죠. 그지? 자, 그럼 한 걸음 더 갑시다. 물체 조금 더 복잡하게 보여드릴게요. 근데 과연 복잡하게일까? 물체 두 개가 줄로 매달려 있습니다. 얘를 F로 당길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러면 이건 지금 줄에 걸려 있으니까 요 줄에는 장력 T가 걸리겠죠.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 장력 T는 M1을 앞으로 당기는 힘인가 동시에 M2를 뒤로 당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양쪽에 가하는 힘의 크기는 같아요. 그럼 제일 먼저 보는 식은 뭐다? 첫 번째는 이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면 이 장력은 내력이니까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죠. 전체로 봐서 전체 가속도를 구했어요. 구할 수 있겠지. 저거네. 얘잖아. 지금 요 단계만 놓고 따지면 얘랑 같아요, 달라요? 똑같지? 다를 게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m1 플러스 m2의 f라고 구했고, 그죠? 그러고 나서 자, 원만 보는 힘. 얘네. 2만 보는 경우. 얘네. 그럼 봐봐. 물체 두 개 붙여놓고 미는 거나 끈으로 묶어놓고 당기는 거나 같아요, 달라요? 요 두 개는. 푸는 방법이. 하나하나 물체를 떼고 보면 어떻게 보인다? 똑같은 문제인 거야. 왜? 자, 여기서 M1은 장력 T에 의해서 가속도 생기니까 T는 M1의 A가 될 거고, M2에는 이쪽으로 F, 이쪽으로 T인데 가속도가 A야. 그러면 요 경우는 F-T는 M2의 A가 되겠죠. 응? 그리고 식으로만 만약에 문제를 표현한다면 이 A에 얘가 대입되겠지. 그럼 T가 얼마냐? 이런 것들 T가 얼마인지 수식으로 적으라. 그러면 숫자 값을 안 주고. 여기 A에다가 요거 싹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된다? M1 더하기 M2분의 M1F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됨? 그냥 이렇게 수식으로 구하면 수식으로 구해질 거고, 숫자 놓고 계산하라 그러면 얘나 똑같으니까 문제가 다를 게 없죠. 그지? 그래서 하나 더. 출발한 김에 하나 더. 요렇게 물체가 줄에 매달려 있어요. 그럼 이 물체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 물체에서 우리가 외력이라고 볼 수 있는 힘은 M2의 G겠지. 얘가 뭐다? 이제 F의 역할을 할 거고. 맞죠? 이 외력으로 이만큼의 물체가 이쪽으로 가속도 운동을 할 거야. 얘는 그래서 밑으로 가속도 운동을 할 거고, 얘는 그래서 앞으로 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근데 얘네들은 지금 보다시피 같은 줄에 매달려 있으니까 M1은 앞쪽으로 장력 T를 받고 있을 거고, M2는 위쪽으로 장력 T를 받고 있겠죠. 이 그림이 사실 얘인 거 알겠어? 도르래로 꺾어놨을 뿐이지 EF가 이걸로 바뀐 거 말고 그냥 이렇게 놓고 풀어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서는 T는 M1의 A, 심지어 이거 그대로야. 얘는 M2G-T가 A, M2의 A가 되는 거야. 뭐? M2G-T가 M2의 A가 될 거라고. 여기서. 그리고 여기 전체 A는 M1 더하기 M2에 대해서 M2의 중력 가속도 G가 가속도 크기가 되겠지. 그래서 수식으로만 적으라 그러면 식이 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겠지만 이거나 전부 다 이거인 거 알겠어요? 같은 문제인 거야, 이 세 개는. 그냥 얘인 거야. 푸는 방식이.
그럼 물체가 대신에 3개가 되면 조심해야 되죠. 이제 오늘 과제에 물체 3개짜리를 줬기 때문에 봐봐. M1, T1, M2, T2, M3, F.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한번 딱 설명해주고 숫자는 안 넣을 거야. 이거 오늘 시험 문제에 있어서. F라는 힘은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잡아당기죠. T2라는 힘은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당기지. T1이라는 힘은 얘만 당기면 돼요. 응? 그러면 F 빼기 T2는 얘가 받는 날짜임. T2 빼기 T1은 얘가 받는 날짜임. T1 빼기 0은 얘가 받는 날짜임이 되겠죠. 이렇게 놓고 따지면 얘나 얘나 같아요, 달라요? 2개나 3개나 같은 문제인 거예요. 다른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제일 많이 하는 실수. T2를 M2가 받는 날짜임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T1은 M이 받는 날짜임이고 T2는 M1, M2가 받는 날짜임이고 F는 M1, M2, M3가 받는 날짜임이고 이 과정에서 쟤네들은 줄로 묶여 있으니까 안 늘어나니까 전체 가속도는 무조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일단 요거 정리. 설명할 거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패턴. 내가 6개 한다 그랬는데 5개 했는데 3개 한 거 같죠? 같은 거예요. 이게 같다는 거 이해 못하면 물1 처음에 올라가서 F는 MA 하다가 뒷목 잡고 쓰러집니다. 쌤, 한 개도 모르겠는데요가 돼. 근데 어려운 게 아니야. 같은 거야, 그냥. 이게 심해지잖아. 빗면 놓고 온갖 생쇼를 해도 똑같다는 걸 인지하면 돼. 마지막 패턴은 요거 응용판인데 요거예요. 얘가 더 무겁다 칩시다. 그러면 사실 이제 눈치 빠른 사람은 이 물체계의 운동은 여기 이 운동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하면 얘가 받는 힘은 M2G, 얘가 밑으로 받는 힘은 M1G가 될 거고, 그지? 이 힘들은 각각 M2G와 M1G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위로 장력, 여기서도 위로 장력, 요 두 장력의 크기는 같겠죠. 같은 줄이니까. 그지? 그리고 얘네들이 요렇게 가속 운동할 거니까 얘가 더 무거우니까 얘는 밑으로 가속도가 대신에 얘는 위로 가속도가 생기고 이 가속도는 사실 이 전체를 이쪽으로 가속시키는 가속도와 같은 가속도인 거죠. 맞지? 자, 그러면 식을 넣어가면서 한번 풀어보고 숫자 놓고 한번 풀어보고 할게요. 자, 일단 전체의 틀에서 R자임은
M2G랑 M1G인데 서로 반대로 당기고 있네. 그걸 받아야 되는 물체는 M1과 M2 전체가 가속 운동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럼 요거 정리하면 사실은 뭐가 돼? 요렇게 되죠. 맞지? 그러면 여기서 가속도의 크기는 M1 더하기 M2의 M2 빼기 M1의 중력 가속도 G로 나타나겠죠. 그지? 그렇게 하고 나서 자, 얘 봅시다. M1 자, 요거 봐봐. 가속도랑 알짜임은 방향이 같다 그랬죠. 즉 가속도 방향이 플러스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운동하거나 가속도가 생기면 가속도 방향을 플러스로 잡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얘랑 그냥 따로따로 생각해도 돼. 그럼 얘는 T-M1G가 M1의 A가 될 거고 M2는 밑으로 M2G고 위로 장력이고 가속도 밑으로 생겼으니까 얘는 M2G-T가 M2의 A가 되겠죠. 요런 식으로 틀이 잡히는데 숫자 넣어보면 간단하게 풀려요. 자, M1에 2kg, M2에 3kg. 그럼 얘는 몇 뉴턴? 30뉴턴. 얘는 몇 뉴턴? 20뉴턴. 그러면 알짜임 몇 뉴턴? 10뉴턴이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생각해봐요. 30뉴턴, 20뉴턴이니까 알짜임은 10뉴턴이 돼버리죠. 질량합 얼마? 5. 그럼 가속도 얼마? 2. 미터 퍼 세컨드 제곱. 맞지? 5에 2. 그럼 봐봐. 얘가 2잖아. 얘도 2고 얘가 20이야. 얘 알짜임 몇 뉴턴? 4뉴턴이 들어가야 되죠. 자, T 빼기 20이 4뉴턴, T는 T에서 20 뺀 게 4뉴턴이잖아. 2. 그럼 얘는 24뉴턴일 거고 확인. 여기 봐봐. 얘 3, 가속도 2, 필요한 알짜임 얼마? 6이죠. M2G 얼마? 30. 30에서 T 뺀 게 6이 나와야 돼. T 얼마? 30에서 T 뺀 게 6이라고. 24가 되죠. 여기 T랑 여기 T랑 같으면 잘 풀린 거지. 내가 실수 안 하고. 수식으로 적으라고 하면 요 가속도를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하면 T가 얼마인지 나오겠죠. 식으로 적으라면 복잡해지고 숫자 적으라면 은근히 간단해지는 문제가 요 F는 MA 문제예요. 왜? G를 10으로 주고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숫자를 물리 선생님들은 안 좋아합니다. 계산하기 귀찮다고. 왜 그렇게 되냐면 여러분들 대학교만 가도 계산기 씁니다. 숫자 계산 머리로 안 해요. 수학 시험 시간에 계산기 들고 들어가야 돼. 대학교 되면. 과거는 모르겠다. 과거도 들고 들어가나? 어쨌거나 대학교는 계산기 들고 들어가야 됩니다. 즉 산수 계산 여러분들 머리로 안 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쓰게 될 계산기는 2차 방정식 A, B, C 개수 넣어주면 지가 알아서 풀어줍니다. 연립방정식 개수 A, B, C, D 넣어주면 지가 알아서 답 줍니다. 심지어 함수 그래프도 그려줘요. 계산기가. 진짜입니다. 심지어 공식 저장도 돼요. 그래서 시험 시작하기 전에 조교가 돌아다니면서 뭐 하냐면 계산기 포맷시키라고. 포맷시킨 거 확인하고 시험 칩니다.
시험에 나올 공식 저장해 놓고 그거 컨닝할 수 있다고. 자, 여기까지고요. 과제랑 테스트지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